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폴 피어슨 박사님의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피어슨 박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제가 폴 피어슨 박사님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더 깊이 또 여러 번 피어슨 박사님의 통찰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책은 아주 두고두고 책장에 꽂아두시고 자주 인용하시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를 갖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5,000년의 역사를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회의가 느낄 때가 많았고 세계사를 공부하면서도 좀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폴 피어슨 박사님의 이 역사 사관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한 플로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폴 피어슨 박사님이 조술하셨지만 플로의 선교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에 의해서 강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많은 학자들의 통찰이 같이 이렇게 종합 비타민처럼 함께 아우러져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일대학의 라투렛 박사님, 또 그 다음에 옥스포드 대학의 에드윈 올 박사님, 그 다음에 UCLA와 UC 버클리 대학의 린 화이트, 그리고 이제 랄프 윈터 박사님, 칼텍에서 공부를 하셨고 코넬에서 공부하신, 그리고 프린스턴의 리차드 러블레이스, 이런 분들의 많은 그 통찰들이 종합 비타민처럼 이렇게 잘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 옥스포드, 칼텍, UCLA, 프린스턴 대학교의 DNA가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통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어슨 박사님께서는 expansio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The expansion of people of God. 그래서 선교 역사를 하나님 백성의 확장사다. 기독교 선교 운동사라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확장되었느냐 하는 부분, 이 expan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일대학의 라투렛 교수님이 expan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특별히 유럽 쪽에서 이렇게 expans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맥가브런 박사님은 이 expansion을 church growth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expansion과 growth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학을 발전시킨, 태동시킨 플로에서 선교 역사를 The expansion of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사관은 기독교 선교 운동의 성장, 확장, 그 다음에 위축 이런 부분은 라투렛의 용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 운동이 번성해가는 플로리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이 Two Structures Theory인데요. 이 Two Structure Theory는 기본적으로 랄프 윈터 박사의 이론이죠. 하나님의 구속적인 선교 사역은 역사 전반을 통하여 두 조직체를 통해서 소달리티와 모달리티를 통해서 전개되었다. 또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두 조직체 이론이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은 Renewal and Expansion Theory인데요. 갱신 또는 부흥이라고 번역하는, 우리가 갱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두었는데요. Renewal, Revival, 또 Awakening, 여러 가지 용어를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미국과 서양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awakening이라는 단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revival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닿기도 했기 때문에
부흥과 확장 이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흥과 확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 부흥 운동, 갱신 운동은 신선한 크리스천 운동, 새로운 소달리티들이 만들어져서, 모달리티 안에서 소달리티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소달리티가 많이 생겨나고 또 모달리티의 새로운 활력을 소달리티가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 갱신운동의 역사적 사례를 제공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면 교회가 좀 힘이 없을 때 뭐 대학생 선교단체들 또는 해외 선교단체들이 소달리티가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의 선교에 유익을 주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대학생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Historical Contextual Condition Theory인데요. 역사 상황적 조건 이론입니다. 이 부흥과 확장은 역사적 상황적 조건이 맞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에드윈 올 박사님의 이론 가운데, 특별히 부흥 이론 가운데 역사적 상황 이론하고 맞아떨어지는 같은 얘기입니다. 좀 더 에드윈 올 이론을 발전시켜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인가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적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세 중산층은 많은 그 이동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또 탁발 승단의 설립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또 18세기 영국의 사회적 상황은 존 웨슬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확장, 또 새로운 선교운동, 새로운 부흥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상황적 사건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Key Person Theory입니다. 핵심 인물 이론이죠.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핵심 인물이 주도해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갱신과 확장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뭐 피터 왈도라든가 윌리엄 캐리라든가 수잔나 웨슬리, 사무엘 밀스, 뭐 로렌 커닝햄 등 빌 브라이트, 뭐 여러 인물들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려진 높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존 웨슬리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존 웨슬리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없었다면 존 웨슬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핵심 인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Theological Breakthrough Theory가 있는데요. 이 신학적 돌파 이론인데요.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새로운 신학적 성찰, 새로운 신학적 관점, 신학적 돌파와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든다면 복음이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이것은 엄청난 인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유대 중심의 기독교에서 헬라파 기독교, 헬라적 기독교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죠. 바울 신학이 갖는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 역사 가운데 윌리엄 캐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윌리엄 캐리가 그 참석했던 이 자리, 인도에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가 참석했던 이 자리를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교단체를 조직해서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윌리엄 캐리가 젊은 목사로서 이야기를 할 때 노련하신 그 노 목사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젊은이, 영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실 테니까 자리에 앉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소달리티, 새로운 선교 단체가 필요하고,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인콰이어리의 이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돌파를 가져왔고, 이 신학적 돌파가 기독교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piritual Dynamics Theory입니다. Spiritual Dynamics, 영적 생활 양식 이론이라는 건데요.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새로운 영적 생활 양식 또는 영적 생활 양식을 당시 생활에 적합하도록 리컨텍스츄얼라이즈, 재상황화한 새로운 생활 양식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영적인 그 역동성, 스피리추얼 다이나믹스는 종종 갱신과 확장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몰 그룹 운동이라든지, 또 평신도 운동, 또 성경 공부, 뭐 새로운 찬송을 만든다든지, 영적 은사의 활용,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경험, 또 십자가의 원리에 대한 희생적인 헌신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영적 생활 양식, 스페너의 성경 연구라든가 웨슬리의 찬송, 한국 같으면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또 사경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영적 생활 양식을 통해서 기독교 운동이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Information Distribution Theory인데요. 선교 정보 확산 이론입니다. 부흥과 확장은 선교 정보가 쉽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운동에 관한 정보의 확산, 이런 운동의 새로운 지류를 낳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운동, 웨슬리 운동, 스튜던트 발란티어 운동, 이런 운동들 뿐만 아니고 이 운동에 관한 내용들이 의사 전달 수단의 기술, 책으로 이렇게 발간이 된다든가 소식이 전화되었을 때 복음 전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출간을 했죠, 책을. 그래서 브레이너드의 일기, 브레이너드 일기라고 하는 책이 나옴으로써 엄청난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 여러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됐습니다. 8번째, New Leadership Pattern Theory. 이 부분은 폴 피어슨 박사의 독창적인 통찰이 엿보이는 이론입니다. New Leadership Patterns Theory. 이거는 폴 피어슨 박사님이 브라질에서 선교사에 가셨는데, 당시 프린스턴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아주 인텔이시죠. 신학교 교수님을 계셨는데,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학력이 중졸 정도입니다. 목사님들의 레벨이. 중졸 정도의 사람들에게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리더십 패턴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흥과 확장은 새로운 리더십 패턴을 가지고, 개발 양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많이 길러낼 때에 부흥과 확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물론 피어슨 박사님께서 장로교단에 중졸 목사들 또는 중졸 사람들에게 일정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리더십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장로교단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피어슨 박사님이 평생
마음속에 뉴 리더십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품고 계시다가 플로의 리더십 전공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클린턴 박사님을 지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뉴 리더십 패턴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선발과 훈련 유형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종종 일어나며 오로지 후에 가서야 형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 패턴, 처음에 수도원을 세운 사람들이 평신도였다는 거 중요하죠. 미국 개척시대의 복음화 과정은 새로운 지도자 유형을 세웠는가, 새로운 지도자 유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특별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 대학원까지 나와야만 목사를 안수를 받는다. 또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 또 뭐 장사하는 사람 누구든 먼저 목사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육을 받도록 하니까 침례교는 엄청 발전하고 장로교는 발전이 그렇게 더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 리더십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페리페리 티어리, 변두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정치 조직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정치 조직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는 변두리, 주변에서부터 일어나죠. 페리퍼리 티어리 또는 프린지 티어리라고도 하는데, 변두리 이론. 예수님께서도 왜 갈릴리에 있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변두리 이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갈릴리 이론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확장, 새로운 신학, 또 새로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주변 인물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이 기독교 선교 운동을 일으켰는지를 알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도 보면 시골에 작은 교회 목회자였고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학생, 여성들, 그리고 평신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명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갈릴리 시골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갈릴리를 선교센터로 삼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 계획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더 강력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리 티어리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피어슨 박사님은 많은 역사 통찰을 이곳에 담고 있는데요. 이 9가지 DNA 꼭 기억하면 이 선교 운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됩니다. 이상으로 폴 피어슨 박사님의 DNA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